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약속했던 대로 일주일에 동영상 1개에서 2개 정도씩 계속 올릴 거예요. 이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이 통합과학 그 영상에서 주로 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 많이 가더라도 15분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은 안 넘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면 너무 전달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그리고 영상도 많이 쪼개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영상 좀 길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과학의 기초단원이라고 2022 개정에 다시 등장한,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이 단원이. 근데 이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이제 과학의 기본 단위 SI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SI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SI 국제 기본 단위는 이제 우리가 약속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예요. 왜 사용하는지, SI 기본 단위를 잘못 사용했었을 때 나타난 역사적 사건도 뒤에서 좀 언급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단위에 대한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볼게요. 여기 전체에 보면 사실 지금 이 한 페이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derived units라고 나와 있죠. derived units라는 거는 유도량을 말하는 거고, 베이스 유닛은 기본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7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칸델라, 몰, 켈빈, 암페어,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애들은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곱셈으로 나온 유도량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대시드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나눗셈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몰 퍼 세컨드 이렇게 하면은 캣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캐탈리틱 액티비티라 그러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촉매 상수예요. 촉매. 캐탈리스틱이 촉매거든. 그 다음에 뉴턴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속력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해서 만들어진 게 뉴턴이죠. 요거죠. F는 ma, 이제 그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죠.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일을 한다.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죠. 그래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량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을 몇 개만 다뤄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7개 있죠. 이거는 아주 그 기본량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기본량과 관련해서 우리 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몇 개의 상수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초 같은 경우에는 세슘이라고 해서, 초는 어떻게 1초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세슘이 92만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슘이 계속 진동을 하는데 초당 92만 번 진동을 해요. 근데 그 진동하는 그 횟수가 오차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정량화한 게 어떤 사건의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우리가 세상 살잖아요.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죠. 그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를,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정량화해서 만든 게 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세슘 원자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91만 91억 9263만 1770 헬츠 이렇게 해요. 헬츠는 진동 쓰고, 여기 있는 델타 누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광전 효과에서 사용하는 진동수 누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라고 읽어요. 누. 그 다음에 여기 H는 밑에 보면은 킬로그램에서 관련된 걸로 플랑크 상수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제곱 뭐 킬로그램에 미터 제곱에 퍼 세컨드 이렇게 돼요. 플랑크 상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력학적 단위인 켈빈, 연력학 온도, 절대 온도 있죠. 그거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엔트로피를 S라고 쓰는데 여기에 이제 볼츠만 상수가 들어가서 K, ln,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이 ln은 로그의 다른 의미인 자연 로그 2를 바꿔서 쓴 거예요. 이제 지수 로그는 고2 때 배우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엄청 작은 숫자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광속은 초속 어떻게 되죠? 30만 킬로미터죠. 이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전하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자 또는 양성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나타내요. 원래도 암페어가 전하량이잖아. 근데 이 기본 전하량 값도 되게 작아요. 1.609 곱하기 10-19 제곱쿨롱이에요. 자,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 10-1이라 그러면 이거 110분의 1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볼 때 1 곱하기 10분의 1이라 그러면 이걸 바꾸면 나눗셈을 하면 1 나누기 10이지. 근데 1이라는 애는 10의 0제곱이죠. 그리고 10의 0제곱을 10의 1제곱으로 나눈다? 지수 법칙에 의하면 나눗셈에서는 지수는 어떻게 해요? 빼죠. 그래서 얘가 10의 0 빼기 1이 돼가지고 10-1제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등장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었고, 볼츠만 상수도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고 계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고 합시다. 볼츠만 상수값 같은 경우는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보가드로는 이제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생명 그럼 멘델, 그리고 뭐 화학 그럼 아보가드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 아보가드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기체 분자가 어떻게 해서 대기압이라는 걸 가지고 기체 분자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후 불면은 풍선이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 아보가드로예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뭐 PV는 NKT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 K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볼츠만 상수예요.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는 여기 나오는 이제 PVT는 뭐겠어요? 압력, 부피,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일 샤를 법칙 다 기억납니까?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되는 그래프 그리는 거죠. VP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샤를 법칙은 V하고 T가 정비례한다. 이런 거였죠. 뭐 요런 것들 있고, 칸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텐시리라 그래요. 그런 거를 인텐시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빛의 세기라는 거랑 이 칸델라랑 조도에서 사용하는 럭스 단위가 있어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칸델라는 빛이 그 앞으로 특정 각도로 얼마나 빛이 나가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빛의 세기 단위라고 한다면, 이 조도 럭스는 단위 면적에 빛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는 거리도 영향을 받고요, 면적에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칸델라 단위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칸델라는 거리에 무관해요. 그렇게 측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량에 대해서 좀 봤고, 이제 유도량을 좀 볼 건데, 유도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통합과학의 완자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힘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됐을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뉴턴의 법칙에서 얘기하자면, 뉴턴이 프린시피아 책에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다음 2법칙으로 힘을 정의했잖아. 힘이 질량에다 가속도로 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속도 액셀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요.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도가 기존에 뭐 5m에서 10m로 바뀌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바뀌는데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아요. 점점 올라가지. 그래서 만약에 2초 걸렸다 그러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증가한 양을 보는 거예요. 마치 기울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단위 시간 초로, 그거에 걸린 초로 나누면 이 가속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VF 빼기 VI 이렇게 많이 써요. B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변화량인 거예요. 속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속력도 입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전체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를 나눈 것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평균 속력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속력도 계속 변하잖아, 순간적으로. 근데 변하는 거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를 딱 봤을 때 얘가 10초 동안에 얼마큼 갔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빠르기가 빠른지 느린지는 상관없이. 그죠? 근데 이미 속력에도 시간을 나눠놨는데 가속도는 속력을 그 시간으로 또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세컨드 제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압력도, 이것도 특이한데, 압력이라는 거는 압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도 가속도 개념이 붙은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은데 압력 변화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단위 면적에 대해서 킬로그램 무게가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초당으로 본단 말이지. 근데 압력도 변화되는 걸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도 누르는 힘이 있는데 더 커지는지 더 작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크 제곱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도의 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면 0도씨 1기 앞에서 기체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22.4리터라는 공간이 있다고 해보면 22.4리터 공간 안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체 분자의 입자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야, 많이도 들어간다. 세슘 원자 하나의 크기가 약 260 피코미터거든요. 이 피코미터는 나노 다음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에요. 엄청 작은 거지. 그런 애가 이 22.3리터라고요. 리터는 보통 미터로 바꿀 수도 있거든. 와, 씨. 22세제곱미터의 그 공간 안에 입자가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거 외적인 것들도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몇 개 볼 거예요. 그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부피가 0이 되는 시점을 이제 샤를 법칙 이후에, 부피가 사실은 0도씨에서도 모든 물체는 부피를 가지거든요. 공기도. 근데 부피가 가상적이긴 하지만 부피가 0이 된다. 존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 그게 마이너스 273.15 섭씨도씨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0K라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거지. 근데 페런하이트를 미국 애들이 쓴단 말이야. 이 위에 에너지가 페런하이트예요. 이 사람은 1600년도 때 이 온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낸 사람이고, 밑에 있는 안데르선 셀시우스 이분은 스위스 물리학자인데 1700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런하이트 먼저 개발을 했고요. 미국이 그 먼저 받아들인 페런하이트를 이미 다 보급한 이후에 세계가 셀시우스를 쓰자라고 했었을 때, 미국도 사실은 셀시우스로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너무 땅 크기가 넓고, 중국이 왜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 다 관리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러듯이 미국도 땅이 너무 크니까 행정적으로 50개의 주를 다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셀시우스 바꾸는 거 포기, 이렇게 된 거고요. 페런하이트는 32도씨가 32 페런하이트 어는 점이고 212 페런하이트 물에 끓는 점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크게 180으로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고정됐냐면, 그 페런하이트 그 숫자를 당시 쓸 때만 해도 소수점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 때 물의 어는 점이 뭐 6.5, 사람의 온도가 22.5인가 뭐 이렇게 됐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야, 정수로 바꿀래. 그러니까 온도를 뭐 5분의 12도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수화 하려고 수치를 만들다 보니까 요렇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셀시우스는 우리가 이제 미터계 단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m가 100cm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는 점은 0도,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물에 어는 점이 100이었고 끓는 점을 0으로 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온도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세상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참 웃기지, 그지? 어쨌든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뜨겁다라는 게 뭔가 수치가 높다라는 상식적인 받아들임 때문에 이제 숫자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사용하는 1파운드는 2.2파운드가 약 1kg이고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속도 마일 단위가 1.6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차량 시속이 60이잖아.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거를 1.6을 나눠야 돼요. 그럼 한 4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 운전할 때 진짜 힘들었다. 자, 이제 끝으로 단위를 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뭐 사건 몇 개를 정리를 할게요. 이제 1999년에 화성의 기후를 측정해 보려고 이제 우주선을 쐈어요. 나사에서 했겠지. 근데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는 로키드 마틴은 영국식 단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궤도를 도는 이걸 올빗이라 그래. 올빗 궤도예요. 이 궤도를 도는 거를 측정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기체 파손됐어요. 그래서 무려 1억 2,500만 달러를 낭비한 거죠. 그 당시 돈으로 천억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십조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1983년에 에어 캐나다의 그 보잉 여객기 하나가 70명 정도에 해당하는 승객들을 태우고, 몬트리올은 퀘벡에 있는데요. 퀘벡은 이제 캐나다 땅에서도 북동쪽 지역이고,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충 그려볼게요. 미국이 이렇게 있고 캐나다가 이제 그 위에 있거든. 이제 여기 위쪽이 알래스카고 내가 지금 대충 그린 거예요. 몬트리올은 여기쯤에 있고, 여기 에드먼튼이라고 있는데, 에드먼튼은 알버타
알버타 주가 캐나다의 서쪽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가 여기 있어요. 알버타는 그 밴쿠버와 알버타 사이에 거의 알버타 서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예요. 되게 큰 도시예요. 좋은 도시예요. 에드먼튼도. 여기까지 가려고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는데 연료를 잘못 주입한 거예요. 연료를 적은 양을 주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이에 가운데쯤 위니펙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니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김리 공군기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비상착륙했어요. 연료가 모자라서 반밖에 못 가고. 다행히 어쨌든 비상착륙이 당시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누워있죠. 비상착륙해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일 날 뻔한 거죠. 자,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외우고 하기보다는 배경 지식을 조금 쌓으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 계속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